예, 안녕하십니까. 사회를 맡은 저는 이 북한문화공간에서 매주 월요일마다 만화교실을 여는 만화가입니다. 예, 애니메이션 위원장이고요. 노조위원장이고요. 오늘 그 역사적인 이 강의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인문사회학교실 첫 번째 강연이 시작됩니다. 강사 소개를 한다면 황성기 선생님은 독일 브레멘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성공회 대학교하고 인천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번역서로는 빌헬름 라이 파시즘의 대중심리하고 로제 룩셈부르크의 자본 축적론, 판네쿡의 노동자 평의회를 번역하셨습니다. 강의 주제가 두 분이 들어가는데요. 그게 우리 안의 파시즘. 오늘 주제는 라이의 파시즘의 대중심리의 현재적 의미입니다. 자, 이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파시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대부분이 처음 떠오르는 게 뭐가 떠오르세요? 내가 지금 무솔리니나 히틀러나 이런 거 박정희. 저는 가끔 파시즘을 갖다가 독재자를 찾거든요. 독재하고 파시즘하고는 엄연히 다르죠. 하지만 착각을 하더라고요. 그냥 약간 독재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같은 파시스트 이렇게 얘기해요. 여태까지 있었던 정권상 파시스트처럼 일반 대중의 지지를 받은 당은 없었어요. 아이들 잘하시죠. 히틀러가 투표를 통해 갖고 90% 넘는 표를 강제 90% 아무리 강제해도 90%를 얻을 수는 없죠. 대중들이 왜 히틀러를 90% 이상 몰표를 줘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 오늘 좀 강의할 빌헬름 라이라는 사람은 원래는 정신과 의사예요. 프로이트의 가장 애제자예요. 근데 프로이트하고 이제 결별을 하고 결별한 이유가 물론 이제 이 사람이 프로이트의 많은 이론을 갖다가 약간 뭐 반대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식으로 나간다든지 프로이트의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프로이트가 직접 결별을 선언한 것도 아니고 프로이트 와이프를 시켜서 결별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근데 라이가 왜 중요한가 하면 저는 여태까지 20세기, 21세기 앞으로 당분간 인문사회학 중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이론가를 얘기하라면 한 사람은 마르크스고 한 사람은 프로이트라고 생각해요. 근데 마르크스는 다 아시다시피 원래 이게 마르크스는 실제로 우리 마르크스는 말을 못해요. 막스예요. 마르크스는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이게 이제 일본식으로. 이 사람은 1818년에 태어나고 83년에 죽어요. 그러면 프로이트는 1856년에 태어났고 1939년에 죽어요. 그러니까 약간 생각을 해보세요. 마르크스가 세상을 떠날 때 프로이트는 아주 청년 학교였잖아요. 긴 의대에서 정신분석학을 연구하고 있는 청년 학교였죠. 그래서 많은 글을 출간하기 전 말하자면은 막스는 소위 얘기하는 인간의 정신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정신분석학을 전혀 접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막스가 책에서 심리적이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가 보통 사람들한테 정신분석학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 너 심리적으로 왜 그래? 뭐 그 정도 수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막스는 실질적으로 심리학이 그렇게 그 당시에는 심리학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신분석 자체가. 근데 라이는 이 두 개를 갖다가 합쳐버려요. 그래서 이제 일각의 한쪽에서는 라이를 갖다가 프로이트 막시즘이라고 해요. 프로이트 막시주의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한쪽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양쪽에서 전부 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소련이나 동독의 이론가들은 라이가 부르주아 심리학자, 부르주아 심리학자 한마디로 그렇게 해버리지 말아요. 또 정신분석학 주류에서는 비주류 정신분석학자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면 영원한 이방인이죠. 영원한 이방인이고
이 사람은 많은 경우 많은 이론들은 프로이트하고 막스를 혼합시키면서 왜 소위 얘기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들이 살아가는데 이 구조와 개인들 간에 어떤 식으로 서로 연결을 하고 어떤 식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 있는가 그걸 갖다 그냥 피상적인 게 아니라 인간의 정신 속으로 들어가서 연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많은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사람의 그 결론은 이거였어요. 파시즘을 연구하면서 파시즘은 일부 소집단들의 행위가 아니라 정치적 행위가 아니라 대중입니다.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뭐 민중들의 운동이 있죠. 그거의 하나가 파시즘이에요. 그러니까 대중들이 왜 그렇게까지 됐느냐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사회의 작동 그리고 그 안에 살아가는 인간의 정신을 갖다가 동시에 분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도대체 왜 인간이 그 정도까지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제가 아는 뭐 한국도 그런 경우가 있겠지만 독일 같은 경우에서 그 연구된 거를 보면은 그 많은 유대인들을 학살을 했어요.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 어떻게 해서 유대인들이 그때 독일에 막 섞여 살았겠죠? 막 섞여 살았죠. 우리도 지금 옆집에는 유대인 사람 막 같이 밥 먹고 이랬어요. 근데 유대인의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신고를 해요, 유대인을. 그리고 그 집에서 어떤 부분이 말하자면 쉽게 얘기하면 아주 고급 양탄자가 있었다. 그럼 그런 걸 갖다가 가서 사와요. 자기가 깔아내요. 그런 극단적인 행동도 보이고. 그리고 독일법은 유대인 남자랑 독일 여자랑 결혼을 했을 때 서로 떼어놓지를 못해요. 유대인은 소개를 못해요. 말하자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혼을 시켜요.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수백만 명의 사람을 죽이는데 어땠어요, 전부 다? 죄책감을 못 느꼈죠. 엄청난 폭력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그걸 갖다가 환영하고 물론 유대인들이 그 전에도 많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지탄의 대상이었지 유럽에서. 여러분 왜 유대인들이 고리대거부했는지 아시죠? 모르겠는데 교황이 칙령을 내려갖고 유대인들은 직업을 못 갖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보면은 사람들 이름이 유럽 애들은 전부 다 서양은 직업의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 인간은 금방 알아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인 인간은 직업이 아니라 어떤 장소가 이름인 사람들이. 아인슈타인. 그건 뭔가 저쪽에 큰 돌 있는 데 사는 거예요, 자기가. 아인슈타인은 큰 돌, 하나의 돌이라는 뜻이거든요. 로젠베르크, 그러면 장민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스필버그, 그러면 자기가 게임 동산 옆에 사는 거예요. 다 독일어예요. 그런 식으로 장소를 가리키는 그 이름은 대부분 유대인. 직업을 못 가지니까 이름이 있죠. 실질적으로 유대인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살 수 있는 방법이 개종을 하지 않는 한 고리대거범이나 다른 식의 어떤 삶을 명령할 수밖에 없었죠.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죠. 아무튼 지탄의 대상이었건 아니건 실질적으로 두 번째는 중요한 건 뭔가냐면 나치들이 소위 얘기하는 파시스트들이 엄청난 대중들이 또 하나 학살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그걸 좀 모르던데 그거는 유태인만 죽이거든요. 네? 집시도 외국인이죠. 그러니까 이거 인종적으로 없어져도 대종류. 또 누가 있겠어요? 인종적으로 없어져도 될 사람들이. 장애인. 그렇죠. 독일 게르만족에서 장애인들은 이건 원래의 게르만족이다, 게르만족이 아니라고 해갖고 말하자면 인종 천조라는 거지. 인종 천조.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죠.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대부분의 독일 그 당시의 사람들이 눈을 깜짝 하고 환영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져? 이제 무서운 일인데 현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다 우리가 알기 위해서 일단 되게 중요한 게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면 뭐 하세요, 몇 명이서? 어떤 분은 화장실부터 가고, 어떤 분은 물부터 먹고, 뭐요? 생리적인 현상을 조절해야 되죠. 인간은 동물이죠. 많은 막수주의자들이 인간을 갖다가 무조건 뭐 사회적 존재 이렇게 하는데 인간은 동물의 한 종류예요. 동물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인간은 첫 번째
목적이 뭐예요? 자기의 유기체를 갖다 재생시키는 거예요. 먹고 자고 화장실 가고. 그게 막힌다면은 인간은 어떻게 해요? 죽어버리죠. 생명이 없죠. 그리고 그것도 먹는 것도 어때요? 오늘 먹을 거 지금 당장 먹을 거 있어. 저녁에 먹을 거 없어. 불안하죠. 그러니까 그것도 뭐예요? 안정적인 미래가 확약.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나중에 이 노동운동 쪽으로 가면은 왜 임금 협약보다 임금 올려줄 때는 올려달라고 할 때 잠깐 싸우고 말지만 해보다 가면 정밀하게 싸우고 나오게 됩니다. 제도의식보다는 내가 공격이 됐습니다. 내가 더 이상 노동력을 팔 기회가 없어지면 자본주의에서 나는 사회가 올라가게 됩니다. 욕망. 또 중요한 욕망이 뭐라 했죠? 가장 중요한 욕망이 하나가 뭐예요? 성적 욕망이죠. 너 죽을 때까지 하고 있어요. 애들이 손가락 빠는 것도 프로이트 마당이 구강적이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손가락 빠는 걸 못 빨게 잡으면 큰일 나요. 빨게 놔두는 게 좋아요. 조카들 보면은 막 울다가 노래자복지 딱 넣어주면은 우물우물거리고 우물우물 딱 멈춰버리죠. 그게 성욕을 충족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은 가장 그 욕망에 가까운 애들, 사람들이야. 유아일수록 배고프면 울고 못 볼 거다. 그리고 막 답답하면은 기저귀 하나 달라고 울고. 그리고 손가락 빨고 배불르면 손가락 빨고 막 웃고 있고. 그래서 성인이 돼가면서 성적인 어떤 그것도 일정하게 발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금 이제 남녀의 접촉이나 성기적인 접촉을 통해 갖고 쾌락을 느끼죠. 근데 그게 그냥 쾌락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다른 동물하고 똑같은 본능이에요. 뭐예요? 번식. 인간이라는 유체라는 종은 전부 다 번식을 해야만 살아갈 수 있어요. 그걸 유전자적으로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성욕을 느끼고 배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동물들이 호랑이 사자들이 그걸 배워요? 안 배우죠? 그냥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멸망하고 그런 종류예요. 다 멸망하고. 결국은 뭔가면은 가장 인간은 지금 얘기하는 욕망을 가지고 그 욕망을 어떻게 충족시키는 거예요. 원시대는 어떻게 충족시켰어요? 되게 재밌죠? 원시대입니다. 제가 재밌는 얘기 해줄게요. 이 욕망에 충족시키는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아까 말씀드렸지 먹는 거예요. 먹는 거. 먹는 걸 얻는 게 뭐예요? 먹는 게 다 어디서 나와요? 동물하고 식물이죠? 우리가 뭐라 그래요? 그런 거를 막 숭배하는 걸 갖다. 토템이라고. 왜 그 사람들이 일정한 동물이나 식물을 갖다 숭상했나 하면은 그게 자기들한테 먹을 걸 갖다 줘요. 호주 알죠? 호주에 옛날에 원주민들이 어떻게 살았냐면은 그룹 이름이 먼저 한 부족이 있어요. 그럼 남자 10명씩 나눠요. 그러면 이쪽 10명은 말하자면은 뭔지 알아요? 캥거루 남자들이에요. 저쪽 10명은 또 걔들이 먹는 게 에뮤라고 있어요. 에뮤. 그러니까 뭔가 큰 타조 같은 새예요. 에뮤 남자들. 이쪽 남자들은 애벌레 남자들. 그럼 이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걸 이용해갖고 계속 캥거루를 잡아다가 다른 사람한테 갖다 줘야 돼요. 말하자면. 애벌레 남자들도 똑같고. 그 이름이 붙여진 집단은 그 동식물을 통해, 동식물을 갖다 항상 숭배하고 거기서 번식도 시켜야 되고, 그게 고갈되지 않게 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재밌죠. 왜 그런가 하면, 그 당시에 사람들은 자기 주변에서 먹을 것이죠. 먹을 거를 얻는 게 가장 최고의 목적이었어요. 캥거루 한 마리 잡으면은 다 배부른 거죠. 말하자면 완벽한 꼬물주의였죠. 완벽한 꼬물주의였죠. 사회에서 이게 존재하지 않고. 그 대신 그 의무를 갖고 분업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나중에 얘기하는 그 미래의 어떤 사회상을 볼 때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원시 시대의 어떤 공동체 같은 것들이 계속 이제 얘기가 되는 뭐 그런 시기가 올 건데 아무튼 실질적으로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은 일정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 시작해요. 혼자서는 못 살죠. 일정한 관계를 맺고 서로 분업하면서 어떤 사람은 동물 잡고 어떤 사람은 고기 잡고.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여성들에게 훨씬 더 많이 의존했다고 그러죠. 남자들이 캥거루 멤모스 잡으러 가갖고 날마다 잡아오겠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대부분 여자들이 했던 게 이제 식물이라든지 뭐 고기를 잡는다든지 아니면 뭐죠 열매를 수집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 당시에는 인류학자들이 아주 깊게 연구하는 인류학자들 얘기로는 여성의 노동력에 많이 의존해갖고 인류가 생존을 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해요. 물론 뭐 나중에 모건이라든지 모건 아시죠? 그 미국가 갖고 엄청난 연구를 해갖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막스 엥겔스의 뭐 독일 이데올로기 이런 부분에 막 나오는 부분들이 결국 모건의 얘기예요. 모건이라는 그 영국 출신의 미국의 사회학자들 이 사람이 인디언을 연구한 거예요.
인간을 연구해 보니까 옛날에 인류가 최초는 이렇게 살았을 것이다 하고 이제 예상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그런 원시대라는 책을 쓰는데 거기서 고대 이론들 다 가지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욕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욕망을 충족시키는 게 1차적인 육체가 살아가는 목적이에요. 이 욕망을 우리는 아무 생각 안 나죠. 뇌에서 먹으라고만 명령해요. 새끼 굶었어. 너 가서 투쟁해. 아무 생각도 안 나요. 실질적으로 욕망을 충족시켜요. 욕망이 있어야지, 욕망이 충족돼야지 실적 의식이 생겨. 근데 많은 사람 너무 욕망을 무시를 한다는 거예요. 이 욕망이라는 게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욕망을 갖다가 자본주의에서 어떻게 충족시키느냐, 먹을 걸 어떻게 구하느냐. 한 가지 방법밖에 없죠. 대부분의 아무것도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은 유일하게 가진 게 노동력이죠. 노동력을 팔 수밖에 없어요. 노동력을 팔아야만이 내 욕망을, 기본적인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자본주의 생산 구조가 어때요? 지속적으로 자기 노동력을 갖다가 계속 팔 수 있는 구조가 아니죠. 여기서 굉장히 커다란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욕망을 충족시키지 못할 때 어떤 문제가 나타나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라이의 정신 구조를 보면은 심층이 있어요. 가장 심층. 아주 가장 깊은, 인간의 가장 깊은 층. 이 층은 뭔가 하면은 생물학적 심층이에요. 생물학적 심층. 그래서 내가 먹는 거 먹고 내 욕망 충족시키잖아요. 그러면 아주 정의로운 사람, 그리고 아주 뭐 부드럽고 남한테 잘하고 이런 성격 구조가 형성이 돼요. 근데 실질적으로 또 표면층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보이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제 가장 재밌는 거는 우리나라 뭐 많은 정치가들이나 목사님들이나 종교에 있는 사람들이나 막 거짓말하면서 어디나 먹고 뭐 국민을 위해서 그랬습니다. 날마다 거짓말 치면서도 전혀 표정 하나 안 변하죠. 나이는 이걸 갖다 표면층을 갖다 가면을 씁니다. 가면을 씁니다. 근데 이 심층이 그대로 그 정의롭고 막 사랑, 그리고 막 박애, 자애 이런 것들이 표면적으로 그냥 직접 연결이 된다면은 사회는 더 이상 나빠지는 게 없어요. 말하자면은 수백억 가진 사람이 자기가 수백억 갖고 있으면서 남 때문에 쪽방에 5,000원짜리 할머니들 살게 하는 그런 인간성이 없어진다. 완전히 정말 행복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문제가 생깁니다. 말하자면 이 심층과 표면층 사이에 있는 중간층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프로이트의 무의식 세계예요. 중간층이라는 게 있는데, 이 중간층은 뭘로 이루어졌냐면 공격성, 자학, 남을 갖다 막 깔아 뭉개고 막 자학, 공격하고 이런 성격 구조가 여기 숨겨져 있는 게 문제는 이 중간층이 왜 생기냐? 그냥 프로이트를 간단히 얘기하면 프로이트는 성적인 억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신병원에 프로이트가 정신과 의사였던 걸 아시죠? 그러니까 이제 노이로제 걸린 사람들이 와요. 근데 프로이트도 지금도 우리나라도 비슷할 거예요. 정신적 노이로제라든지 막 심한 정신분열적을 겪는 사람들은 여자들이 훨씬 많아요. 통계적으로. 그래서 그런데 프로이트가 일일이 해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게 계속 자기가 많은 환자들을 보니까 성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주관적인 억압이. 그러면서 이제 프로이트는 인간의 무의식 세계, 내면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뭔가 이제 알아야 되니까 체면을 걸었잖아요. 근데 프로이트는 체면을 못 걸어요. 그래서 프로이트가 만들어 놓은 게 대화법인 거야. 그래서 우리 정신병원 가면 30분씩 대화하죠. 계속 추적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어느 순간 어디에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는 걸 끄집어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대부분 성적인 억압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적인 억압은 그걸 밀어내기 위해서. 근데 실질적으로 성적인 억압이 어디에서 오는가 또 이제 고민을 하겠죠. 이건 프로이트도 가장 인간이 해방된 세계는 성이 해방된 세계예요. 그런데 프로이트도 그걸 불가능하다고 하는 라인에게 가능하다고 말하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심층, 이 인간의 욕망을 갖다가 사회적인 구조가 억압해버려요. 억압하고 그걸 계속 누르고 하면서 이 중간층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표면층으로 나타나는 인간의 행동은 대부분 심층에서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중간층을 거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때리고 싶어도 씩 웃는 거야. 나 돈 때문에 신도들한테 막 얘기하는데 뭐 신이 어쩌고저쩌고 주님께서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 거야. 가면을 써.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파시즘은 이 중간층이 잘 보이게 이거. 이 중간층이 집단적으로 말하자면 이 공격성을 밖으로 쭉 그게 왜 그럴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나이 말하자면 이 심층의 원초적인 억압들, 1차 억압이라 그러는데 이 1차 억압의 욕망을 누르는 억압의 2차적인 사회적인 억압. 사회적인 억압은 대부분 경제적인 억압.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내 생을 갖다 유지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막혀버렸어. 큰 문제였어. 아니 극단적인 예로 뭐 우리나라 저번 대통령 누구죠? MB가 60% 받았죠. 저는 기억은 잘 못하겠는데 하여간 그 사람이 실적으로 저는 한 70, 80% 나올 줄 알았어요. 그때 함께 사회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 저는 그때 무조건 이명박이가 70% 나온다고 생각했어요. 경제적으로 힘들고 학교에서 취지가 안 되고 뭔가 과학적으로 사고하는 게 아니라 여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할게요. 한 명한테 의존을 하는 거예요. 날마다 자본주의 경제를 공부하면서도 대통령 하나 잘 뽑히면 자본주의 경제가 완전 뒤집어져 갖고 일자리가 막 생기는 줄 착각을 해요. 착각. 똑같이 우리나라 좌파들 똑같은 사람들 많죠. 우리가 권력 잡으면 다 해결되는 것처럼. 절대 그런 거. 자본주의 경제는 실질적으로 날마다 경제 내적 무슨 떠들면서 대통령 우리 쪽에서 하면 세상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말하자면 지도자예요. 히틀러예요. 히틀러는 독재자라고 표현되는 게 아니라 퓨러예요. 그러니까 독일어로 퓨러는 되게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어느 정도 히틀러가 사람들의 숭배를 받았나요? 거의 우상 숭배예요. 말하자면 우리 여기 영화 보면 이러죠. 뭐라 그래요? 무슨 히틀러 그러지? 하이틀러. 하일이에요, 하일. 그러니까 신성한 히틀러 가까요. 홀리거든요. 홀리라는 뜻이. 엄청난 숭배를 받아요. 왜? 히틀러가 어떻게 해서 90몇 프로로, 93%로 나 그럴 거예요. 제가 수치는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겠어요. 히틀러가 선거전에서 막 떠들어요. 뭔지 알아요? 한마디.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르바이트는 다 아시죠? 아르바이트 아우프 알레라 그래갖고 모든 사람한테 일자리를 주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금방 실천을 하죠. 뭘로? 청소에 아우토가 고속도로 뚫고 운하 뚫고 그때 운하 많이 뚫어요. 운하 뚫고 또 그래서 이명박이가 그때 조선일보 일간에는 나온 거 있잖아요. 성가위원회 독일 운하가 머리 이렇게 내밀고 막 사진 찍어서 일면에 내보내고. 근데 그 운하가 지금은 완전히 어떻게 돼요? 하도 모래가 많아가지고 그 모래 치우는데 돈이 엄청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독일은 제가 처음 라인강 가서 놀란 게 이거예요. 한강 반쪽 간대요. 템즈하고 뭐 파리에 센강 더하고 한강처럼 이렇게 도시에 그 큰 강 흐르는 강은 정말 미국이나 아프리카나 가야 했지. 하여간 유럽에서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아무튼 이 일자리를 다 주겠다고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줘요. 군수사람. 그러니까 히틀러가 군수사람할 때부터 또 재밌는 얘기 할게요. 그때 히틀러가 권력을 잡았을 때 히틀러 아직 독일은 그렇게 힘이 없었어요. 아직 2차 세계대전 때 배상금도 못 갚은 상태거든요. 힘이 없었어요. 영국하고 프랑스에서 가만히 놔둬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경제도 안 좋고 우리도 지금 군축해야 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 전쟁 속에 히틀러가 먼저 무기를 만들고 전쟁 일으키니까 애들이 무기 만들었을 것 같아요. 영국하고 프랑스, 미국도 그거에서 엄청난 자본주의가 뺏어나요. 그래서 더 재밌는 건 여러분들 이래요. 독일에서 화생방 가스를 만들었다. 전쟁에 쓰려고 그게 막 알려져요. 영국 애들이 어떻게 해요? 그걸 만들어서 가서 폭격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운수업체에서 마스크를. 그래갖고 날마다 텔레비에서 아까 라디오에서 난리를 쳐요. 우리 학교에 있잖아요. 날마다 그 영상 보여주면서 마스크 채울 거. 학생들 마스크 하나씩 다 걸고 다니고. 그리고 뭐 런던 시내에 마스크 여기저기 막 걸어놔요. 막 삐 올리면은 다 가서 써야 돼요. 우리나라에는 민방위훈련 하듯이 막 그런 식으로 위화감을 조성해요. 자기들 구축하는 거예요. 지금 히틀러가 전쟁을 할 위험에 있으니까. 자본주의는 절대 하나의 조만한 경제가 자기를 유지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일본하고 한국, 우리가 일본하고 경제관계를 완전히 끊었다. 뭐 우리가 네티즌들 보면 일본 언제 섬 가라앉냐 막 떠들잖아요. 일본 섬 가라앉으면 우리나라 경제 어떻게 될까? 그래요? 한 달 안에 3분의 1로 축소돼요. 생산이 이루어져요. 자본주의 그런 거, 자본주의 다 엮여 있는 거예요. 더 재밌는 건 노무현도 똑같아요. 그때 독도 사태 벌어졌을 때, 정경, 거기 군인 못 가는 거 알죠? 정경에서 막 전투경찰에서 지키려고. 지키다가 5분 동안 날마다 철동같이 방어하고 있다. 그리고 나서 그 결과로 이지스함을 만들죠. 1조 들어가죠. 그 이지스함을 만들어요. 이게 막 이렇게 막, 이 초계하고 2조 막 이거 뭐죠? 세계에서 3번째로 만들었다든가 하는 거예요. 이지스함이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 레이더 장치가 돼 있어갖고, 멀리 뭐 참새 때까지 다 잡는 거거든요. 1조 원을 들여서 만들어요. 그 부속이 어디 거겠어요? 미국. 근데 굉장히 재밌는 일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이 파시즘의 가장 중요한 거는 사회적 구조, 경제적 억압인데 이 경제적 억압을 갖다 어디로 돌리는가 하면 대부분의 학자들이 외국 지키기에는 지금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들 많죠. 외국인 노동자들 때문에 자기가 일자리 없는 거죠. 이 민족주의를 돌리는데 민족의 뿌리는 뭐예요? 민족의 뿌리는 인종. 그래서 그쪽에 많은 학자들이 계속 추구하고 있는 게 뭔가 하면은 게르만족도는 다른 인종이랑 다르다. 여러분들 나이투쟁이라는 히틀러 책 있죠? 그런 거 보고 뭐 뮬러라는 사람이 쓰면 막 이 게르만족에 대한 걸 보면은 별의별 말이 다 나와요. 그래서 그리스 신화도 다시 써요. 그리스 신화에서 똑똑한 큰 힘센 제우스라서 이런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게르만족. 나머지는 다른 종이고. 그런 식으로 다 분류를 해버려요. 결국은 뭔가 하면은 이 인종이라는 거, 순수한 게르만족, 이 인종이라는 걸 갖고 이 인종이 세상에서 주인인종으로 변하는 거예요. 주인인종. 알고 있었죠, 히틀러도. 게르만족만으로는 세상을 만들 수 없다. 만들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그리고 그거를 후원했던 학자들이 있어요. 보통 우리가 게오폴리티커라고 그러는데 말하자면은 지질학자들, 정치 지질학이죠. 이게 거의 정치 지질학이 뭔가 하면은 옛날에 어땠어요? 우리가 원시 시대에는 지금도 뭐 그렇죠. 뭐 아프리카나 동아시아나 아직 원시 그 브라질이나 이런 데가 원시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자기 영토가 있죠. 그 안에서 뭐가 이루어지면 그 사람들 밖으로 안 나가요. 먹고 사는 게 완성되면 안 나가죠. 먹고 사는 게 완성되면 안 나가요. 밀린 지역에서는 다른 영토에 가서 사자를 안 잡아보면 돼요. 자기 영토로 사자가 넘어오는 걸 뭐라고 안 하죠. 자연스럽게 구획돼서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가 그냥 자기가 계속 엄청난 악천후가 계속된다든지 아니면 동물들이 전부 다 무슨 병 때문에 다 죽었다든지 이러면 밖으로 나갈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항상 유목민들한테 침입을 당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 가축되면 한꺼번에 죽으면 다 죽어버리죠. 뭐 먹어요? 저기 노목 짓는 사람들은 어때요? 항상 가축과 식량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보여요. 그러니까 넘어와서 가축하고 여자를 데리고 가요. 왜 그런가 하면 유목민들이 자기 인종을 재생산시키려면 여자가 있어야 되죠. 근데 여자하고 이제 어린이들이 가장 병약하기 때문에 빨리 죽거든요. 항상 여자를 갖다 같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런데 자본주의는 어때요? 그런 게 아니죠. 자본주의. 완전히 처음 시작할 때부터 영국 자본주의가 어떻게 시작했어요? 영국의 양모, 뭐 면화 다 있었어요? 있었죠? 처음부터 연화 같은 건 전부 인도나 이런 식민지에서 갖고 왔죠. 양털도 처음에는 영국에서 쓰다가 모질라가 호주나 계속하고 처음부터 자본주의는 자기가 짜여진 그 폐쇄된 지역 내에서는 자본주의 성립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처음부터 세계로 팽창할 수밖에 없는 그건 나중에 이제 경제학할 때 자세하게 할 건데 그런 걸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정신 속에서 이런 거예요. 지금 경제적 위기가 일단 자본주의 내부적인 어떤 모순이 아니라 어떤 외부적인 거, 인종적인 거, 외국인 노동자들 때문에 아니면 쉽게 하면 영국 놈들 때문에, 미국 놈들 때문에 이런 분위기를 갖다. 그래서 그때 그 유명한 테니스라는 사람이 게제샤프트하고 게마인샤프트를 나눠요. 게제샤프트하고 게마인샤프트를 나누는데 게제샤프트는 공동체인데 뭐예요? 사회예요. 게마인샤프트는 뭐예요? 훨씬 더 깊게 혈연이나 막 친족 관계를 연결해요. 그래서 독일은 게마인샤프트고 영국은 게제샤프트. 그리고 영국은
개인주의에 입각한 자본주의고 우리는 게르만이라는 하나의 민족주의에 입각한 사회주의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독일의 모든 사람들은 다 소셜리스트라고 해요. 자기들이 다 소셜리스트.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나치 아시죠? 나치. 수도 없이 들어봤죠? 나치. 이게 무슨 뭐해준 말인가 하면은 영어로 하면 네이셔널 소셜리즘이에요. 근데 그냥 그러면 국가사회주의냐 그게 아니라 네이션이라는 말은 이 전체 내용으로 보면은 독일어는 나치오날레 조치알리즘을 쓰거든요. 그래서 나치를 합친 거예요. 나치인데 말하는 민족사회주의. 게르만 민족의 공동체사회. 근데 이게 얼마만큼 파격적으로 팍 퍼져나가요. 금방 퍼져나가요. 어느 정도였냐면은 이제 이렇잖아요. 이제 우리 게르만 민족을 우수해 하는 거 어때요? 우리끼리 날마다 우수하다 그러면 얼마 못 가죠. 뭐가 있어야 돼요? 위가 있고 우리가 공격해야 될 어더스가 필요해요. 다른 사람. 근데 그 어더스 중에서 그 당시에 가장 유럽 내에서 비난을 받던 유태인이 디아르. 딱 선택이 물론 그 전부터 많이 안 좋았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어느 정도까지 일이 있었냐면은 유대인하고 잠자리를 같이 하면은 문제의 애들은 못하겠어요. 근데 어떤 한 독일 게르만 여성이 유대인이랑 잠자리를 했다 그러면은 신문에 공고를 내요. 들켰다 그러면은 내일 베를린 광장에서 2시에 둘을 갖다 이렇게 세워놓는 거예요. 나치 시대. 네, 그러니까 나치 시대 전에 나치 때. 그러니까 이게 시킨. 이렇게 목 걸어놓고 느른베르크에서 목 걸어놓고 목에 나는 유대인하고 산 발정난 암퇴지 있어. 그걸 사람들이 보고 다니.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뭐라고 안 했다. 그걸 구경 나갔던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정치 상태가 될 수 있냐. 근데 우리나라 지금 네티즌 보면 그런 경향 굉장히 많죠. 한국에 난 탁 끄집어내서 보면은 뭐 요새 보니까 뭐 일배층에 막 싸우는 거 보면은 전혀 과학적 인식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죠. 전혀 과학적 인식이 존재하지 않죠. 이 사람들 똑같은 거예요. 유태인은 더러운 놈들이다. 그래서 히틀러가 이게 나이트쟁에서 그 당시에 가장 그 인간에게 나빴던 손병이 지금은 에이즈지만 이따는 매독이었어요. 뭐라고 하냐면 히틀러가 매독은 유대인 고유의 질병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게 대해서 아무런 과학적 근거도 없어요. 그럼 이제 유대인이 매독을 갖다 퍼친 거야. 온 세상에. 어떤 말씀인지 알겠죠? 그런 상태가 어떻게 왔나? 계속 얘기해요. 어떻게 왔나? 그러니까 나이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어떤 심층에 있는 일을 억압하고 그러니까 성적인 어떤 그런 억압 그리고 경제적인 억압들 먹고 살기 힘들고 계속 인플레이션이고 전쟁 끝나고 나서 막 엄청나게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되게 재미있는 게 1918년이 되면은 독일하고 유럽에 포드주의가 막 밀려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숙련 노동자들이 해고가 돼요. 해고가 되면서 반숙련화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포드주의가 들어오니까 포드주의가 컨베이어 벨트 있죠? 지금 우리 공장 시스템 있죠? 그러니까 포드 공장에서 처음 만들어 놓은 거에 우리가 보통 이렇게 옛날에는 자동차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여러분 벤츠 아시죠? 벤츠가 처음 자동차를 만들 때 벤츠하고 누구냐면 벤츠하고 나일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벤츠가 맨 먼저 바퀴 하나에다 바퀴 뒤에 2개 달린 거 탕탕거리부터 끌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다일러가 4개짜리 끌고 나오거든요. 둘이 합쳐갖고 다일러 벤츠가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어떻게든 이 사람들은 모토를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뭔가 폭발을 시켜갖고 전기기관을 알고 있었잖아요. 전기기관보다 폭발력이 강한 가솔린을 가지고 그 기계를 만드는 거잖아요. 팍 쳐가지고 축을 만들어 바퀴가 4개 돌리면 되잖아요. 똑같은 원리인데 석탄을 어떻게 떼고 다녀요, 차에. 그래서 이제 가솔린으로 바꾸면서 이제 작게 만들지. 그게 자동차의 시초인데 그때 어떻게 만들었겠어요? 세워놓고 노동자들 쭉 모여요. 그래갖고 야 가서 철공소 가서 뭐 찾아와 그럼 문짝 찾아와가지고 이제 막 돌려서 받고 그리고 주문을 와요. 이분이 자동차 한 대 사고 싶어. 그럼 벤츠 공장으로 와. 어떻게 그릴까요? 그래서 그려 막 그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량 생산되기 이전에 차는 다 다른 거예요. 그때 만드는 거예요. 응? 그런데 포드는 생각을 다르게 한 거예요. 하나의 차를 갖다가 하나의 컨베이어 벨트 어셈블리 라인에 놓고 쭉 조립하면 훨씬 많은 차를 만들 수 있지 않느냐. 그래갖고 소위 얘기하는 똑같은 차를 갖다가 대량 생산 세계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게 우리가 보통 포드주의라고 그러는데, 물론 그거는 생산 방식이 다른 어떤 사회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포드주의라고 그러는 건데, 원래 학문적인 용어는 여러분들 아시나 모르겠는데 그람시라고 있어요. 안토니오 그람시. 그 사람이 맨 먼저 포드주의를 얘기해요. 포드주의 그뭐 나중에 좀 더 그건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셈블리 라인이 생기면서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도 있지만 자기들이 옛날에 자기가 시다 부려먹던 비숙련 노동자들 있잖아. 그 사람들이랑 똑같은 질문.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노동자들, 외국인 노동자들 엄청나게 억누르는 사람들 많죠. 사람 취급 안 하고. 그리고 여러분 현대중공업 같은 데 가면은 한 4팀이 정도 일을 해요. 정규직. 현대자동차 정규직, 현대자동차에서 고용한 비정규직. 외부 용역회사에서 온 비정규직. 그리고 외국인 연수입니다. 대부분 그런 식으로 일을 하는데 엄청나게 계층화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당시에는 더 심했어요. 더 심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당시에 영국이고 독일이고 막 노동자들 소요가 많이 일어나고 그러는데 그걸 갖다가 단순하게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때 단순하게 뭔가 하면 포드주의가 들어오면서 숙련 노동자들이 자기의 사회적 지위를 잃는 거에 대한 저항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하자면 쉽게 얘기하면 포드주의가 들어오면서 일자리는 없어지고 그때부터 이제 막 노동자들 막 노동 일자리 지키기 투쟁이라든지 했던 거죠. 8시간 노동제 이게 막 강화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나중에 히틀러가 그 노조 지도자를 데려다 놓고 하면 8시간 노동제 해줄게. 그래놓고 권력 딱 잡은 다음에 바로 노동자가 다 해체시켜버리거든요. 해체시켜버리고 하나로 만들어버리죠. 이게 굉장한 뭔가 하면은 보호장치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길거리로 내몰리고 물가는 오르고 그 당시에 독일에 살던 사람들의 어떤 그 핍박감 있죠. 내일을 모르는 거죠. 내일을. 여러분 그런 표현 잘 봤죠. 소위 얘기하는 엄청난 인플레이션 해갖고 돈을 떼는 거 봤죠. 뗄감 사는 거보다 돈을 떼는 게 더 쌌거든요. 마사바를 날려요. 여러분 거기에 우리는 아직 그걸 경험을 못했지만 그게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담배 사러 이제 짐짝들을 갔는데 담배값 올라서 집에 가서 돈 갖고 가면 더 오르나. 그런 거를 경험한 사람이죠. 인플레이션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미국에서 자꾸 저러는 것도 인플레이션 때문에 나중에 뭐 경제가 좀 많이. 아무튼 이 당시에 독일에 살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던 1차적 억압에다가 사회적 억압이 굉장히 강화된 거예요. 말하자면 그것도 하루 이틀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루 이틀 그럼 오늘 배고파 이런 게 아니라 꾸준히 그게 지속되면서 미래가 불투명한 거예요.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히틀러가 탁. 우선 먼저 무솔리니가 정권을 잡고 이태리에서 엄청난 지지를 받아요. 여러분들 국가가 직접 경제에 개입해갖고 최초로 막 붐을 일으킨 게 누구겠어요? 무솔리니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파시스트, 당 이름 자체가 파시스트. 그 사람을 제일 먼저 벤치마킹 한 게 루즈벨트예요. 루즈벨트하고 무솔리니를 짬뽕해서 벤치마킹한 게 히틀러예요. 우리가 이제 우두머리만 얘기하라 그러는지 물론 밑에 있는 정작들이 했겠죠.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루즈벨트의 뉴딜 정책은 막 추앙하고 나머지 정책들은 막 이상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실질적으로 자본주의에서 문제가 생기는 건 이거예요. 일자리는 없고 식량도 없고 먹고 살긴 힘들고 그게 전부 다 이 사람들이 자본주의가 아니라 저놈들 때문에 그렇다. 영국 때문에 그렇다. 어떤 적대심을 계속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어느 순간 이런 어떤 그 시면에서 온 1차적인 억압 때문에 생겼던 공격성이 사회적인 억압이 치면서 팍 터져요. 이거를 교묘하게 이용을 하죠. 나치들이. 어떻게 이용하냐 그것도 재밌죠. 어떻게 말하냐. 그걸 갖다 굉장히 재밌어요. 민족주의를 굉장히 강화시키고 인종주의를 막 광고를 해요. 그래갖고 게르만은 훌륭한 인종이다. 그래서 우리 게르만 인종들은 공동체를 이루고 같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걸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외부 쟤들이 우리를 그걸 못하게 하고 떠들어요. 두 번째, 상징을 만들어요. 상징. 여러분들 상징이 나치 표시가 이건 거 알죠? 이제 하켄크로이츠라고 그러는데 하켄 이제 이게 두 개가 연결됐다고 이제 크로이츠 된 게 십자가로 연결됐다는 뜻이거든요. 하켄크로이츠라고. 이게 뭔 거 같아요? 이게 뭔 거 같아요? 남녀의 성교장이에요. 상징. 성적인 상징. 그리고 막 항상 군복 입고 다니고
훈장당했다. 그리고 멋있게 행진. 그게 실질적으로 이런 어떤 억압 때문에 과학적인 사고를 못하는 어떤 많은 대중들한테는 이게 상당히 멋있어 보입니다. 근데 우리도 지금 많은 경우에는 이 심벌이라든지 상징에 많이 노출되어 있죠. 말하자면 막 그 5세 3표 그런 거에 많이 일반 대중들이 많이 노출되어 있잖아요. 이것도 나중에 이제 뭐 그거는 뭐 포스트 모던 이런 논쟁이 되면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간 이런 상징들, 민족주의, 인종주의 막 이런 걸 이용을 하는 거예요. 이용을 해가지고 계속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 인간들의 가장 깊은 내면에 있는 걸 갖다 정치적으로 톡 쳐가지고 자기 방향을 끌어 가버리는 거예요. 언론이 굉장히 중요했겠죠. 그래서 언론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언론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보면은 그 여러 가지 대중 매체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이거 약간 뭐 뭐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아나운서들이 넥타이 딱 메고 나와가지고 딱 있죠. 뉴스 있잖아요. 그럼 대본이 어떻게 생각해요? 사실인 것 같지. 현실은 아니죠. 그리고 막 어떤 영화 배우가 막 멋있게 행동을 해요. 그럼 어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가 본 영화 배우의 그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게 돼요. 그 사람이 집에서 와이프를 두들겨 패는지 술만 먹으면 막 그 아무데나 막 그냥 들어놓고 자는지 아무도 모르죠. 그 부분만 이게 초현실이라고 하거든요. 비친 모습대로 제가 받아들여요. 그런 게 대중들이 굉장히 많거든. 그 굉장히 쉽게 이용을 해요. 멋있게 보여요. 군복 입고 딱 밑에 애들 데리고 탁탁탁 걸어다니고 막 그대로 언론에 노출돼요. 지금 보면은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이게 굉장히 멋있었다. 대중들을 사로잡은 거지. 옛날에 스탈린이나 마오나 전부 다 군복 입고 이러고 있잖아요. 뭐 실질적으로 그게 염려도 없었고, 염려도 없었고. 요즘도 멋있어 하는 사람도 많이 있죠. 그래서 군복 입고 다니고 이런 거. 근데 뭐 요새는 많은 경우는 패션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입을 게 없어서 그거 입고 다니는 거고. 아시잖아요. 마오가 영웅 칭호를 받은 사람한테 그 염료로 물감 들인 옷을 하사한 거 아니죠? 그럼 집에 가서 그거 갈아입고 다니면은 마을에서 저 사람이 지금 그 북경까지 가가지고 마오한테 선물 받아온 사람으로 얘기했거든요. 그 정도로 못 살았던 거예요. 그 정도로 가난했어요. 되게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이 라이는 왜 인간의 어떤 이런 모습들이 이런 걸 찌느냐를 갖다가 1920년대 중후반부터 벌어지기 시작한 어떤 인종자들, 어떤 파시스 운동에 계속 연구를 하면서 히틀러가 권력을 잡은 1933년에 이미 파시즘의 대중심리를 출간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빨랐던 사람이죠. 파시즘의 대중심리가 1933년에 초반에 발행됐거든요. 그러니까 히틀러가 권력을 잡은 게 1933년인데 그때 벌써 이 책을 출간해요. 물론 출간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겠어요? 히틀러도 그리고 또 가만히 보니까 저쪽에 있는 동쪽에 있는 스탈린도 잘 욕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소련에 대해서 엄청나게 막 분석을 해놨거든요. 욕하고 하니까 둘 다 이제 나이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서 도망을 가요, 미국으로. 그리고 도망가서 뉴스쿨이라는 뉴욕에 있는 대학에서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죠. 가르치기 시작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살면서 결국 이제 미국 식약청이랑 뭐 논쟁하다가 이 식약청을 욕을 해요. 그래가지고 감옥에 갇히는데 그 감옥에서 옥사하거든요. 옥사하는데 이 사람은 한 가지 더 재밌는 거는 그러자면은 좀 성에 대해서 너무 많은 그건 아직 밝혀질 수가 없으니까 재밌는 일화가 이거예요. 모든 인간은 내가 성적인 욕망을 가졌을 때 바로 충족을 못 시키죠. 그 에너지가 떠다닌다고 해요. 그래서 그 에너지를 모아가지고 자기가 비가 오게 하겠다. 물어보는 여러 건인데, 근데 비가 안 오죠. 근데 그걸 아직 그 제자들이 아직도 하고 있어요. 미국에 가면 일정한 지역에서 그 나이 재단에서 그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거기서 아직도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 같지만 이 사람 정신분석학 제자들이 하버드 교수들도 있어요. 비주중해가지고 하버드 교수들도 있고 그런데 아무튼 이 사람은 그러니까 뭔가 하면은 아까 얘기한 사회적 구조 이것 때문에 마르크스로 옮겨. 기본은 자기는 프로이트의 제자면서 인간의 정신을 갖다가 이런 대중심리를 갖다 연구할 때는 프로이트는 전부 다 개인심리거든요.
개인신들이 갖다 하면 그걸 가지고 인류학을 만들어내는 게 프로이트래요. 프로이트는 항상 심리학자는 항상 개인신인데 시작해갖고 사회론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사회론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데 이 사람은 그걸 갖다 아예 정신 분석을 할 때 이 갖고 들어오고 그래서 자기는 스스로가 이렇게 해요. 자기의 이론은 프로이트를 아버지인가 하여간 둘 중에 하나가 아버지고 막스가 어머니다 하여간 엄마 아버지에서 태어난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막스의 사회학과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을 합쳐갖고 자기가 새로운 걸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책을 쓴 한 멋있는 계기가 있어요. 이 사람은 오스트리아 그 공산당 있죠? 거기에 일원이었어요. 활약을 하는데 두 가지 사례를 얘기해 줄게요. 한 번은 어느 시골 마을에서 그걸 하게 돼 있어요. 회합이 있었어. 회합이 있었는데 그 회합을 조절해야 될 그 당시에 그 지역의 통 대장이 있죠. 그 사람이 무서워가지고 낯집 신고를 해버려요. 신고를 다 잡혀요. 그런 기분. 그럼부터 두려움 같은 거 있죠.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두려움. 또 하나는 이 사람은 이런 얘기하면 뭐 그렇지만 아버지가 일찍 죽어요. 일찍 죽는데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오니까 엄마가 딴 남자랑 침대에 있는 걸 봐요. 직접.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데 이게 직접 보는 거죠. 이 사람의 그 삶에 굉장히 커다란 영향을 준 두 사건이 제가 공부하는 선에서는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해요. 그 두 사건이 굉장히 이 사람한테 충격을 줬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 우리가 보통 일상적으로 겪는 것들 있죠. 성적인 문제, 성적인 문제로 좀 들어가면은 그렇잖아요. 성은 우리는 굉장히 터부시하고 노출되면 안 되는 어떤 금기 상황으로 말하죠. 금기 상황. 지금은 많이 변했죠. 우리 때는 여기도 어른들도 계시지만 길거리에서 여자 손만 잡아도 약간 막 그랬는데 요새는 좀 많이 문화가 변했죠. 제가 88년에 독일에 갔는데 기숙사에서 걔들은 야 전화 왔어 그러면 그냥 다 벗고 나와요 신발. 그리고 남녀가 같이 살아요. 뭐 나중에는 아무런 감각이 없어져요. 걔들은 어릴 때부터 그렇게 살아가지고 그런가 보다 이런 거예요. 근데 걔들이 이제 동양 남자들을 싫어하죠. 자꾸 쳐다보니까. 자기들이 동양 남자 싫다 그래요. 다 동양 남자 보면 옷을 입고 막 이런 애들도 있어요. 우리 때는 그랬어요. 지금은 우리나라 남자들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성적인 걸 터부시하는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있잖아요. 사회가 만들어놓은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섹스도 언제 할 수 있어요? 보통 결혼하고 할 수 있죠. 그게 말하자면 합리적인 아니 이게 보통 이런 모건이나 이제 라이 같은 사람들은 이 자본주의에서 결혼을 갖다가 쯔방세라 그래요. 강제적인 결혼이라고 해요. 국가에서 기록을 하죠. 이들은 결혼을 했다. 이혼하고 이혼했다. 이제 완전 국가가 강제적으로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법적으로 다른 데서 온 애는 입양도 못 시키고 기록도 못 해요. 그리고 강제로 또 이혼까지 시켜. 그리고 법적으로 딱 하면 이제 아무 죄도 없어. 그러니까 독일 애들은 그걸 이해를 못하죠. 간통이라든지 이런 거 있죠. 간통하면 개인적인 문제인데 우리는 간통하면 형사처벌까지 됐잖아요. 저 남자가 따로 사랑했다고 감옥에 집어넣는 나라가 세상에 어딨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말이 안 돼. 그 국가에 그래서 형법.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그걸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요. 왜? 자유로운 성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 생각했죠. 그냥 한번 결혼하면 죽을 때까지 죽으나 싸우나 그냥 오직 오을리 이러죠. 그리고 그게 뭘로 강화되냐면 종교적인 것들 있죠. 굉장히 그게 거기서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성모 마리아. 이 사람이. 성모 마리아는 어때요? 그 사람은 그냥 은총으로 잉태해갖고 났죠. 왜 그런가면 예수는 신격화돼야 되니까. 예수가 요셉하고 마리아의 자식이라 그러면 이건 신이 아니죠. 일반 인간이니까 문제가 돼. 잉태합니다. 은총으로 잉태합니다. 그게 과학적으로 실질적으로 과학적으로 가능하냐 안 가능하는 거는 이제 따지면 안 돼요. 일단 과학적으로 가능하냐 따지면 일단 그건 기존 사실입니다. 사실. 거기를 부정하면 어떻게 돼요? 부정하면 약간 두렵죠. 지옥 가는 거. 그래서 혼자 몰래 앉아 수음하면서 뭐를 느껴요? 내가 죄를 짓는 거죠. 수음이 자유행위. 자유행위를 하면서 손으로 하는 음하는 게 수음이라고 그래요. 자유행위를 하면서 내가 죄를 짓는 죄를 짓는 거죠. 당연한 겁니다. 밥 먹는 거랑 똑같아.
그러니까 이 성적인 어감은 사회에서 훨씬 더 엄하게 격렬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일시적으로 날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점점 가면 갈수록 성장하면 할수록 왜 그런가 하면 인간은 단순하게 아까 욕망적으로 번식을 해야 되는 어떤 유기체의 어떤 특징 때문에 성욕이 있지만 인간은 또 다른 동물과는 다르게 성을 통해 갖고 쾌락을 느낍니다. 전혀 다른 동물들하고는 다른 모습을 생겨요. 다른 모습을. 인간이 굉장히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잔인하죠. 호랑이나 일반 맹수들은 어때요? 배고플 때만 잡아먹죠. 인간처럼 잔인한 동물이 없어요. 잔인한 동물이 없어요. 먹어도 또 먹고 막 이게 엄청나게 굉장히 잔인한데 이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나이 같은 경우는 이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비교랑 막 쓰는 휴머니스트예요. 여러분 휴머니스트가 되게 좋은 것 같다고 다 그러더라고. 휴머니스트 좋은 거 아니에요? 인간 중심주의죠. 인간 본연 인간이 근본이다. 그렇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연이 있으면 인간이 모든 것이 주인인 거예요.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인간이 자연의 한 부분이 아니라 인간하고 자연을 분리시켜요. 그리고 휴머니즘. 인간이 그 중심이고 기본이죠.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동물도 잡아다 마음대로 키우고 자기 중심이죠. 그래서 요새 철학계는 제가 알기로는 중국 철학으로 많이 돌아오고 있어요. 인간은 노자와 장자의 어떤 자연하고 인간은 하나다 이런 거 있죠. 이런 쪽으로 많이 연구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휴머니즘 좋은 게 아니에요. 막상 휴머니스트예요. 막상 휴머니스트고 근데 라인은 그런 건 없죠. 라인은 실질적으로 이 인간의 중간층이 없어지면서 심층하고 표면층이 직접 연결됐을 때 진정한 해방이 가능하다. 지금 이제 자기는 이걸 갖다 뭐라 그러냐면 나는 발본주의자라 그래요. 발본주의자. 뭔가 하면 여러분들 라디칼이라는 말이 발본주의라고 번역돼야 되는데 라디칼이 우리는 대부분 급진적이라고 하는 거 진보적, 급진적 이렇게 얘기를 하죠. 라디우스가 이게 뿌리라는 뜻이에요. 라디칼하는 뿌리채 뽑아버린다는 거예요. 발본적입니다. 발본적. 그러니까 어떤 의사가 자기 말로는 그래. 자기가 그 서문에 보면은 자기가 의사인데 병이 있어서 봤을 때 병의 원인을 없애는 게 의사지. 응? 약 좀 줘가지고 그냥 또 있다가 일주일 있다 또 오세요. 이런 게 의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발본적인 거예요. 사회를 갖다가 해방시킬 수 있는 발본적인 것은 여기 있다는 거죠. 이 심층이 직접적으로 표층하고 연결될 수 있는 이 중간층에 억압되는 공격적인 어떤 자학적인 부분을 없애는 작업을 해야 돼요. 이 사람이 그래서 얘기한 게 그런 거예요. 여자가 오르가즘을 느끼게 해야 돼요. 그래서 쓴 게 오르가즘을 기르기.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청소년까지 그러니까 성적으로 가장 활발할 때가 청소년기인데 교복 입고 앞으로 갇혀있죠. 그때 독일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을 좀 해방시켜. 그리고 결국은 이 사람이 끝까지 가서 가족 같은 게 왜 필요한 거야? 혈연 가족 제도화된 혈연 가족이 제도화된 혈연. 그러니까 결혼 제도를 통한 가족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유럽은 그게 이제 생산 방식이라든지 경제 관계하고 굉장히 많이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여자들 많은 경우에 좀 나이 드신 분들 왜 뭐 너무너무 사랑해서 60년 같이 살지만 대부분 경제로 종속돼 있잖아요. 나 혼자 독립적으로 살 수가 없어요. 지금 유럽은 여러분들 정말 목권 사회로 많이 가고 있어요. 유럽은 애기 나면은 일단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아니에요. 자기가 다른 남자 셋을 키워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주 정말 부부자지 상치가 아니에요. 아무 상관 없어요. 두 번째, 여자가 혼자서 애 낳으면 어떻게 돼요? 다 줘야 돼요. 집부터 바로 나와요. 집 바로 나오고 애 키울 수 있는 거 있죠. 그걸 모두 다 대줘요. 그러니까 뭐 어려운 게 없죠. 애를 키우는 게 전혀 어려운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남자가 떠나면 뭐 그냥 가는 거지. 또 살고 또 오고 뭐 이런 식으로 살아요. 상당히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제가 보면은 그 성도 남자성 이런 거 이제 완전히 폐지가 됐어요. 얘들은. 그러니까 두 성 다 줄 수 있어요. 아무 성이나. 그래갖고 하나는 엄마성, 하나는 아빠성 주는 경우도 있고 두 개 다 주는 경우도 있고 붙여갖고. 근데 셋째를 낳는데 서로 주겠다 그러면 판사 앞에 또 뽑게요. 이름 두 개 넣어놓고 뽑아요. 또 뽑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실질적으로 걔들은 사회가 벌써 그런 식으로 나아가고 있는 방향. 그래서 완전히 틀리죠.
그렇죠. 우리나라도 지금 많이 변하고 있지만 그거에서 이제 뭐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런 기본적인 욕망이 아니라 사회적인 구조 속에서 만들어지는 사랑 문제라든지 성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구조랑 연관성이 많이 있죠. 그리고 뭐 실질적으로 얘기하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무나 언론에 노출돼 있죠.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미에 대한 생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만들어지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막 그냥 너 누가 좋아 그러면 탤런트 몇 명 놓고 서로 싸우고 막 이런 식의 어떤 자기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어떤 그런 미에 대한 생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언론이 주는 엄청난 커다란 영향인데 원래 저는 연속극은 잘 안 보는데 친구들이 그러는데 일주일에 우리나라 KBS, MBC 해갖고 연속극이 한 20개 된다면 일주일에 하는 게 아침 드라마, 뭐 화목, 수목 뭐 이래갖고 뭐 주말 드라마 하면은 한 20개 된다 그러는데 일주일에 하는 게 그걸 거의 다 많은 사람들이 몇 개씩 본다는 거죠. 몇 개씩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우리나라는 우리가 돈 내고 모르겠어요. 뭐 그러게 시청률이 높으니까 그렇게 만들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방송을 딴 거를 만들어 이런 것들 얘기하고 막 저는 옛날에 불란서에서 청소년 문제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막 락강 얘기하면서 성을 갖다 여기서 우리가 나와 있는 게 락강 프리탄이야. 그래서 막 학자들이 막 그거 떠들어. 너무 놀라운 거야. 우리나라 백분 토론에서 그런 거 생각 꿈에도 안 보죠. 이게 문제가 좀 심각하죠. 왜냐하면 성은 밥 먹는 거하고 똑같은 일자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여기에 대해서 오픈되게 얘기를 하고 그 문제점, 한국 사회에서 문제점을 갖다 계속 토론해 나가야 되는데 그거는 아직도 금기어요. 그러니까 아마 막스 포미날레 2회 때인가 제가 그런 제안을 하거든요. 뭐 발표할 때, 발제할 때 이제 성에 대해서 좌파들이 먼저 성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해야 된다. 그럼 무슨 말인지 대부분 이해하는지 안 하는지는 몰라도 아무런 그 대꾸가 없어요.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오늘은 그냥 전체 윤곽만 얘기하는 거고 깊게 들어가고 정말 어떤 일이 파시즘에서 정말 벌어졌는가를 알면은 참 끔찍한 것도 많아요. 끔찍한 것도 많은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조작 가능해집니다. 뭔가를 갖다 과학적으로 인식하고 과학적으로 분석할 생각을 안 해요. 완전 흑백 논리 내지는 막 몰고 가는 데로 몰려가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더 우스란 쪽으로 막 끼는 거예요. 거기서 안 죽어요. 이런 어떤 그런 성격 보조가 계속 만들어요. 오늘은 이게 좀 두서 없이 얘기한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한국의 사회에 이 당시에 대중운동으로서 파시즘이 막 일어났을 때 유럽하고 막 어디서 또 있었죠? 일본에 있었죠. 근데 첫 번째 제가 태제로 얘기하면 파시즘은 절대 독일, 이태리, 일본 애들이 아주 보편적인 우리나라에 엄청난 파시즘이 도래할 수 있는 하고 있어요. 엄청난 파시즘. 황우석 때 네? 보통 황우석 사건이랑 월드컵 때 응원하는 월드컵 때도 맞죠. 이런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월드컵 때 이런 거예요. 그 당시에 많은 주부들이 애기들이 막 애기 유모차 끌고 막 공원으로 막 큰 때 있는 데로 가거든요. 그 전에는 남편이랑 어때요? 남편이 안에서 축구 보고 있으면 한바탕 하죠. 또 축구 보고 그리고 제대로 볼 줄을 몰라요. 그래서 그렇다고 가면 축구를 볼 줄 아느냐 그게 아니에요. 왜 보러 가요? 당시에? 다 보니까 보고 또 두 번째 무조건 이겨야 돼. 이게 반칙이든 아니고 무조건 이겨야 돼. 짐은 완전히 그냥 하나 짐 그리고 그 당시에 스페인이랑 제가 경험을 얘기할게요. 스페인이랑 4강, 8강을 했죠. 근데 저는 그때 신촌 4강을 해서 약속이 있었어요. 약속이 있었는데 전부 다 애들만 몰려있고 전부 다 한국이 8강 간다는 생각을 별로 안 했잖아요. 그 당시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있는데 다른 데는 다 테레비가 있는데 그 집이 테레비가 없으니까 애들이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 여기 자리 잡자. 딱 앉았어요. 앉아서 먹는데 이 사람이 여기까지 테레비를 하나 빌려온 거야. 여러분 거 애들이 막 자리를 못 잡아갖고 신촌에 막 젊은 애들 많이 모이니까 갑자기 애들이 몰려오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우리 밖으로 쫓겨난 거야. 이거 좀 의자 같은 거 놓고 연탄불에다가 이제 뭐 구워 먹고 있는데 전반전이 끝났는데 우리가 응원을 안 하니까 애들이 막 우리 옆에 와가지고 막 오피스 코리아 하면서 막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상한 짓. 저는 이렇게 등을 돌리고 있었고, 이제 친구들이 여기 앞에 있는 사람들이 딴 데로 옮기자고 막 그러더라고요. 걔들이 막 이제 뭘 왜 같이 하라니까 매국노 비슷하게 이제 시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리 바꾸자고 내가 자리 바꿨어요. 근데 어떤 분이 막 이러고 오더니 안녕하세요. 그러는데 내가 그때 연대에서 강의를 많이 했거든요. 내 제자인 거야. 내 수업 듣는 애. 와가지고 이러더니 나니까 이제 다시는 안 오는 거야. 그 당시 어땠어요, 실질적으로? 한국이 진다고 얘기하면은 스페인하고 한국하고 있을 때 심판이 잘못 봤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완전 매국노가 되는 거야. 똑같은 전혀 비과학적인 거죠. 비과학. 한국은 무조건 얘기해요. 일본 놈들 죽일 놈들이 죽일 놈들. 일본 놈들이 죽일 놈들이야. 역사 교과서 왜곡 있잖아요. 그 제일 죽으라고 못하게 하고 사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일본의 단체들 알죠? 쫓아다니면서 그거 배우지 말게 하라고 열심히 싸우고 다녀요. 일본 시민사회. 지금 그런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본 사회에. 일본 놈들 다 죽일 놈들. 미국 놈들 다 죽일 놈들이에요. 미제들. 미국 가봐요. 그 사람도 평범한 사람들이 대부분 일자리 없어갖고 노숙자도 많고, 물론 캘리포니아 이런 데 가니까 노숙자도 편하게 뜨면 따뜻하니까. 어? 그럼 뭐 양담배 피고 막. 어? 말하자면은 굉장히 비과학적인 거예요. 그냥 먹히는 거예요. 인종주의죠. 한마디 끝나. 그게 누구야 그러면 파키스탄에서 쐈어 그러면 다 노동자야. 필리핀에서 왔어 어떤 여자가 그런 걔는 돈 벌러 온 거야. 못 사는 거야. 학벌 무지하게 좋은 거 안쪽에 더 많은 경우에 굉장히 좋은 거 아니죠. 한국 광부들이 중국 갔을 때 똑같았어. 고등학교 졸업해야지 많은 경우에 갔으니까. 광부들이 가. 그때 뭐 일자리가 어디 있어요? 석탄 캐고 물론 독일어를 몰라가지고 문제도 많았죠. 아무튼 실질적으로 한국 안에 있는 이 파시는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인터넷 보면 어때요? 탁탁 나오죠. 말하자면은 파시즘하고 굉장히 유사한 게 스탈린주의. 그러니까 이제 둘을 갈라버리는 거죠. 갈라버리고 몇 개 아니면 다 잘못된 거죠. 몇 개 아니면 다 잘못된 거죠. 과학적으로 분석할 생각을 안 하죠.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먼저 탁탁탁 자기들이 규율을 정해요. 원칙을 정해. 그 원칙에 어긋나면 끝인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이 사람들은 여론을 몰아버리는 거죠. 그게 대중들이 쉽게 넘어가고 과학적 인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게 강하죠. 이걸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언론이죠. 요즘처럼 언론에 노출되기 뭐 전부 다 언론에 노출되고 있잖아요. 그 한마디 하면 얼마 전에 또 저는 텔레비전 안 보니까 TV 조선에서 뭐 월남한 북에서 북한에 도망온 사람들이 광주 때 뭐 북한군이 들어왔다 이런 말. 그러니까 막 실제 그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10년 있다가는 그거 안 그래서 하는 사람이 다 역정 바뀔 수 있어요. 완전 상황이 뒤집어질 수가 있어요. 하루아침에 뒤집어져. 선 말은 지금 그러니까 일베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다소 특이해 보일 뿐이면 사실은 다 일베 있잖아요. 일베 베스트 사람들 특이한 사람들이 아니면 다 한국 사람. 평소에 이제 일베 욕하는 또 이거 뭐죠? 오늘의 유머인가? 오유인가? 똑같은 거예요. 저는 똑같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굉장히 잘못된 사람들이 이거죠. 내가 노동운동하니까 좌파니까 모든 게 도덕성으로부터 그냥 벗어난다고 생각해요. 난 훌륭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 큰 문제죠. 굉장히 자기 안에 파시즘이 막 뚫고 있는데 자기는 절대 파시스트가 아니라고 막 그러죠. 절대 파시스트. 파시스트는 그 일반적으로 그 과학적으로 사고하는 사람들은 전혀 다르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는 이 굉장히 중요한 게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인데 이 사랑이 뭐 예수의 사랑이 아니라 이 행동할 때 있잖아요, 사람. 어떤 변화의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뭐 대화를 통해서 뭐를 행동을 한다든지 이게 아니라 딱 보면 내가 저쪽에 나랑 안 친한 애가 있어. 내 친구 저기 같이 몰려다녀. 그럼 걔는 적이야. 그런 어떤 굉장히 비상식적이고 비과학적인 행동을 계속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렇잖아요. 이만한 조직이 있었으면 10명 있었으면 갈래쳐 갖고 한 6개 생기고 또 갈래쳐 갖고 한 12개 생기고 날마다 또 보고 있어. 그런 식의 어떤 그 모습이 보이는데 옛날에 한번 한국에서 독일 손님들이 와요. 제가 그런 식으로 분열된 독일의 조직을 10개를 동시에 이렇게 모아갖고 한번 소개를 해줘봤어요. 그랬더니 한국 사람이 그러는 거야. 얘들은 왜 모여서 안 싸우냐? 이러고.
이제 싸울 대로 싸워갖고 서로 할 말도 없다고. 할 말도 없다고.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그냥 응 그래 그럼 정리하고 가는 거 보면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실질적으로 자기 안에 파시즘 때문에 그래요. 파시즘. 과학적으로 자기를 분석하고 남을 분석하면서 서로 대화를 해갖고 풀어나갈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없어져요. 근데 그게 더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우리나라 좌파들 내부에서도 많은 경우는 이 두 개를 동시에 갖고 있는 사람이 수도 없다는 거예요. 성적인 어감이 나간 사람, 그리고 경제적 힘들다.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근데 그거를 굉장히 무서운 건데, 그러니까 내 안에서 과학적인 인식 이런 것 자체가 불가능해져요. 근데 자신은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한 발 떨어져서 보면은 이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 무슨 저는 뭐 그런 건 안 하지만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은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 말도 안 되는 궤변을 가지고 자기를 갖다 합리화시키고 남을 갖다 비난하고 이런 게 굉장히 자주 나타나요. 객관적으로 보면은 이건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싸울 일도 안 하고 싸울 일도 안 하고 가만히 들어보면 둘이 똑같아. 근데 싸우고 있어. 그런 일이 자주 나오죠. 이 파시즘은 한국 사회에도 심각하지만 어떻게 보면 한국의 좌파들한테 이 파시즘은 굉장히 강하고 그걸 인식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이게 문제.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 과학적인 인식을 갖다 못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자본주의 사회를 보는 시각이 너무 일편적이거나 아니면 왜곡돼 있다. 왜곡돼 있다.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를 제대로 알면은 절대 경제민족주의는 불가능하다고 알거든요. 경제민족주의 어떻게 가? 그러니까 외국인 없이 뭐 아니죠. 왜? 교육해야지 사는 자본주의. 교육 없이 산다는 건 불가능하죠. 그걸 갖다가 하려 했던 게 누구예요? 폴포트예요. 폴포트가 캄보디아 알죠? 권력을 잡았어. 근데 많이 자본주의가 풍부되어 있는 거야. 이 사람은 원시 농업 공동체가 훨씬 더 나은 거야. 자본주의적으로 물들은 사람들 있죠? 다 죽여버린 거야. 지식 다 죽여. 기능이. 안 그러고는 어때요? 다시 못 돌아가죠? 똑똑한 사람이죠. 어떻게 왜? 자본주의가 일단 출발하고 하면은 모든 다른 그 구성체는 붕괴되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 싹을 아예 그냥 폭력으로 잘라버려요. 폭력으로 잘라버려요. 엄청나게 과격한 사람 다 죽여버린 거예요. 지식인. 그러니까 전부 다 옛날식의 농민들로 돌려버리는 거죠. 그런 사람들 많았어요. 옛날 소련에. 러시아 혁명 이전에 많았어요. 우리는 그냥 자본주의 없애고 우리끼리 그냥 원시 농업 공동체 만든다. 인민주의자들도 그렇고 하여튼 논쟁이 좀 심하게 벌어졌는데,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들어오면 이제 그때 그 사람들이 그랬던 거예요. 자본주의가 들어오면 자본주의가 계속 우리만 착취하는 그 상태로 남아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막 쓸 날 몰랐던 거죠. 자본주의 계속 발달해 나가는 거예요. 그 상태로 머물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1960년대 배고플 때하고 지금은 배가 고파도 물론 더 심각하죠. 뭐 프로이트 말대로 지금 우리가 풍요 속의 빈곤이 훨씬 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거거든요. 다 같이 굶으면 괜찮아요. 원시 시대는 뭐예요? 그러니까 빈곤 속의 풍요라 그러면 먹어도 같이 배불리 먹고 굶으면 같이 굶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훨씬 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죠.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살면서 이런 어떤 모순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이 모순을 해결하는 방식이 생산력의 발달이고, 그거는 결국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가들이 만들어 놓은 생산력 때문에 자본가들이 스스로 무덤을 파고 새로운 사회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그게 아니라 그 모순은 알아. 근데 많은 경우에는 지금 쫙 권력을 씌워주면 변할 것 같아. 잠깐?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옛날에 막 레닌이나 이런 사람들 권력 잡아놓고 바로 러시아 자본주의는 벌써 성숙 단계다. 네? 러시아 자본주의? 러시아 자본주의는 벌써 성숙 단계. 러시아 자본주의는 이제 발달해 있다. 새로운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토대가 있다. 이게.
말하자면은 실질적으로 막스는 자본가들한테 많은 사명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 다시 또 한 번 얘기하면 공산당 선언이라는 책은 없어요. 그냥 꼬민주의자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또 옛날에 당이 필요하다 그래서 공산당이라고 그냥 왜곡시켜서 번역해버린 거예요. 그냥 꼬민주의자 선언이에요. 꼬민주의. 디 꼬뮤니스트 마니페스트에 독일어. 그러니까 나중에 디 마니페스트 데어 꼬뮤니스트 파타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바뀌어버려요. 처음에는 꼬뮤니스트 마니페스트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다는 꼬민주의자 선언인데 그 책에 보면 뭐라고 나와? 그 파이오니어라고 자본가. 파이오니어. 개척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운명인 거야 이 사람들. 자기들이. 그래서 결국은 자본가들 어때요? 그 사람 뭐라고 해요? 막스가 스스로의 부정을 판다 그러는 거거든요. 어느 순간 사회가 성숙되면은 자본가들은 더 이상 자기 역할이 사라집니다. 없어져 버려요. 그런 거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처럼 자본가들을 잡아 죽여라 이러는 게 아니에요. 막스는 굉장히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자본가들을 잡아 죽이라는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리카도 알죠? 경제학자. 리카도라고 이제 아담 스미스 있죠?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할 텐데 아담 스미스 있고 리카도 있고 이제 그 두 명을 건너뛰어가지고 마르크스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리카도라고 어디죠? 영국에서 하워리 연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막 의회에서 막 얘기를 해요. 막 얘기를 하니까 그 친구인 제임스 밀이라고 존 스튜어트 밀의 아버지가 있어요. 제임스 밀이 있는 제임스 밀이 너 연설한 것 좀 책으로 써봐. 그게 1813년에 나온 정치경제학 원론이에요. 그 리카도라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거 잠깐 수학 공식을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이건 아주 쉬운 수학 공식이니까 이 사람이 맨 먼저 그 막스에 유사되는 노동 가치론을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어떤 상품의 가치는 이 상품을 생산되는데 소비된 시간하고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그 다음에 이런 공식을 만들어요. 굉장히 쉬워요. 이게 이제 이윤이고 이윤은 전체 생산된 것 중에서 임금을 빼고 그렇다고 다 이윤이 아니죠. 당연히 몇 프로가 이윤으로 되는지 이윤율을 곱해야 되죠. 이거 굉장히 간단하죠. 이윤은 전체 만들어진 것 중에서 임금을 빼고 이윤율을 곱해준 거죠. 근데 임금은 당연히 0보다 크고 1보다 작아야 되죠. 왜 그런가 하면 임금이 1이면 어때요? 그건 더 이상 자본주의가 아니죠. 이윤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죠. 임금이 0이면 노동자는 다음 달에 다 굶어 죽었죠. 그러니까 자본주의 생산이 돌아가지가 않죠. 이걸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돼요. 이윤하고 임금은 반비례해요. 그런데 이 사람 이론에 의하면은 모든 새로운 상품의 가치는 노동자들이 투여한 시간이거든요. 근데 노동자들은 못 사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임금률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임금률. 전체 생산된 것 중에서 임금률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0.5냐, 0.7이냐 이런 것들. 그래서 이게 높을수록, 임금률이 높을수록 노동자들이 더 많이 가져가는 거고, 임금률이 낮을수록 자본가들이 많아야 되는 결국 이 사람 이론한테는 노동자들이 만들어 놓은 걸 갖다가 자본가들이 훔쳐가는 거예요. 빼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얘기하는 19세기 중후반이 되면은 리카도 좌파라는 일이 생겨갖고 자본가들을 죽이고 나와요. 자본가들을 죽이면 세상이 바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지금 만약에 리카도 말대로 된다면은 자본가들 교육 잘 시키면 돼요. 너 앞으로 20억 낼 거 있죠. 20억 벌었는데 너 지금 세금 5억인데 착한 짓에서 10억 더 내놔라. 그게 아니죠. 프랑스나 다른 데서 자본가들이 돈 많은 사람들 왜 내 거 세금을 안 걷어가냐. 굉장히 경제적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에요? 상가 주인이거나 공장 주인이죠. 내가 자본주의 계속 빈부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가? 없는 사람은 은행에서 돈 빌려서 갖다 주고 있는 사람은 거기서 이자 갖다 먹으니까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지금 막 1,000억인데 2,000억이 됐어. 그럼 바닥은 어때요? 점점 돈이 없어지겠죠.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 공장에 물건이 안 팔리기 시작해요. 내 상가에 사람들이 안 와가지고 커피가 안 팔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 월세를 못 주는 거야.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거 가져오서 나눠 줘. 더 걷어가. 걔들은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어요. 1950년대, 60년대가 되면 더 그레이트 컴프로미스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대타협의를 하는 거예요. 자본하고도. 그래서 너희들 복지해갖고 먹고 살게 해줄 테니까 시시대 건들지 마라. 그럼 대타협이라고 해요. 타협이. 이제 한국은 자본가들도 이쪽도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생각이 없죠. 근데 이게 좌파들한테 또 하나 중요한 문제가 뭔가 하면은
종교 같아요. 어떤 구원을 미래로 연기시킨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일상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욕망을 충족시키는 거거든요. 먹고 살아야 돼요.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싸워야 되는데 만약에 어떻게 된다면 어떻게 봐요? 자꾸 미래로 연기시키는 거예요. 목사들이 한 거랑 똑같은 거죠. 천당에 가면 된다. 이게 아니에요. 듣기만 굶어보면은 전부 다 새끼 굶으면 도둑질 하죠. 저도 분명히 알 것 같아요. 어떻게 살아요, 새끼들? 그런 실질적으로 벌어진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약간 제가 이제 이런 욕망이라는 걸 갖다가 이제 강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의식?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여기 계신 분 중에서 하루를 살아갈 때 자기를 지배하는 게 감정이라고 생각해요? 이성이라고 생각해요? 이성은 가끔 개입을 해요. 이성은 가끔 개입을 해요. 이러면 안 되겠다. 근데 감정이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러면 내가 위험에 노출되거나 손해를 볼 수 있다. 여러분들 수도 없이 얘기하는 의식이라는 게 독일어로 막스가 쓰는 말이 베부스트자이고 베부스트가 뭔가면 이게 두 개가 이제 연결된 건데 이건 우리가 노우 있죠. 알다. 그거의 과거분사형이에요. 네? 그리고 자의는 비인이에요. 비인.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급 의식 그러면은 내가 노동자로서 노동자의 상태를 내가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 그게 의식. 의식. 근데 의식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아주 처음에 1988년에 우리나라에서 노동운동이 막 일어났을 때는 굉장히 고무적이었어요. 막 세계에서 막 뉴스도 보고 저도 막 독일에서 많이 자주 봤는데 독일 거의 날마다 뉴스가 나왔어요. 뭐였어요 그때는? 노동자. 우리도 인간이다였거든. 우리도 인간이야. 완전히 다르죠. 지금은 뭐예요? 우리가 인간이다, 우리도 인간이다 그러면은 전혀 문제될 게 없죠. 지금은 뭐죠? 대부분 인간. 일자리. 근데 얼마나 비과학적 인간이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게 그거예요. 돌려보면 기계가 새로 들어와. 그리고 견학 가서 딴 농장 가봐. 제가 자동차 공장을 4군데를 가봤어요. 도요타, 렉서스만 도요타였죠. 거기가 보고 독일의 벤츠. 제가 살던 브레멘의 벤츠 공장이 크게 있어요. 그리고 현대자동차 아산하고 울산. 가장 노동자가 드글드글한 게 독일 벤츠 공장이에요. 여러분 막 여러분들 거기 가서 제일 먼저 놀란 게 자동차 문 있죠, 문짝. 그 무거운 걸 갖다 독일에는 여자들이 막 나사 돌려요. 우리나라는 거의 생산 현장에 여자들이 없거든요. 독일은 생산 현장에 여자들이 같이 해요. 자동차를 같이 조립해요. 굉장히 특이해요. 독일 스웨덴 데는 같이 해요. 재밌는 거는 가장 최첨단인 넥서스 공장을 가잖아요. 기가 막히게. 보통 우리가 보면 자동차가 컨베이어 벨트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넥서스는 차가 밑으로 떨어져요. 공장이 하나의 거대한 기계예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은 뭐 하겠어요? 할 게 없는 거예요. 그 큰 공장에 노동자들은 얼마 없어요. 차가 떨어지면은 거기서 이제 노동자들이 할 일입니다. 아직도 로봇가 시동 걸어갖고 운전을 못 하거든요. 중간중간에 이제 감시하는 애들 있죠. 지금 영국 가면은 더 최첨단이 있어요. 영국에 여러분들 공장 대여업이라는 거 들어봤어요? 공장을 대여해요. 현대자동차가 영국에다 공장을 짓자면 많은 돈이 들어가죠. 그래서 옛날에 로퍼라는 그 차 있죠. 그게 안 하거든요. 영국에서. 그거를 몇 사람이 사요. 머리를 굴리고. 이걸로 최첨단 시설을 만들어서 팔아보자. 공장 인대업을 하자. 뭔가 하면 지금 한 라인에서 다양한 차를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죠? 그걸 최첨단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날은 현대차 만드는데 2달 빌려주고 끝나면 BMW 2달 빌려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같은 생산 라인에서 컴퓨터 조작을 통해 갖고 모든 차들을 생산할 수 있는 공정을 만들어.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게 일반화됩니다. 유일하게 아직도 그게 안 되는 게 조선업밖에 없어. 조선. 배는 컨베이어 벨트가 안 되죠. 다 가서 자르고 막 해서 만들어야 되죠. 자르고 만들어야 되죠. 근데 지금 독일에서 벌써 성공을 했대요. 얼마 전 뉴스 보니까 그 배도 컨베이어 벨트 큰 배로
작업들은 컴퓨터로 조립을 했대. 그러니까 뭐 나중에 후속 작업이 많이 벌어져야 돼. 물론 돼야 되겠지만 그것도 벌써 그런 식으로 합리화를 시키려고. 그러니까 결국 뭔가 하면 일자리라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막스의 가장 기본이 뭐야? 여기서 무슨 일자리는 계속 기계가 인간을 배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자리를 다 같이 일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획기적으로 노는 시간을 줄이는 거예요. 4시간, 3시간. 근데 그게 뭐예요? 결국 나가면 막스예요. 막스.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할 때 가서 일하고 시간 날 때 가서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갖고 오는 거예요. 지금도 아파트 남아 돌죠? 응? 아파트 남아 돌아요. 그럼 아파트 어때요? 관리만 되고 들어와서 살아. 그 시간이 생길 수도 있어요. 지금 뭐 저도 여러분이 잘 모를 것 같은데 제가 일산에 사는데 일산에 자유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 28평짜리인가 공짜로 들어와서 사는 거 있어요. 신문에도 광고가 돼요. 3년 동안 공짜로 들어와서 살아요. 근데 3년을 살아야 돼. 관리 단지가 죽어버리고. 그러니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막스가 얘기하는 생산력이 급격히 발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스는 자본주의를 갖다가 굉장히 찬양하는 사람이에요. 미래 해방된 인간을 만드는 뭐를 만드는 거예요? 토대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모순적인 과정을 겪는 거죠. 자본 노동에 대한 착취가 계속 벌어져야 되고. 착취인 거예요, 착취. 뭔가 하면 이렇게 흡혈귀가 피 빨아먹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일자리에 가서 일을 하면 어떻게 돼요? 한 번 시키고 보내는 게 아니죠. 쓸데없을 때까지 계속 흡혈귀가 한 번 피 빨아먹고 어떻게 해요? 다음에 또 빨아먹어야 되죠? 똑같아. 이게 아우스보이트다. 아우스보이트. 이게 일본 애들이 그걸 갖다가 착취라고 번역을 했는데 계속 빨리빨리.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렇게 그 광산에서 있잖아요. 금이 고갈 때까지 우리가 계속 캐내죠.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그걸 착취라고 번역을 해놓은 건데 독일어로 하면 아우스보이트가 그래요. 계속 빼내는 거다. 될 때까지 빼내는 거예요. 왜 기계는 인간이 없이는 작동이 안 되죠? 근데 자꾸 기계를 갖다가 인간 없이 작동하는 시스템이 더 이윤이 생기니까 계속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뭔가 하면은 일자리를 더 만들겠다고 떠드는 사람들은 전부 다 허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좌파에서 그러니까 다 일해야 먹고 산다는 게 기본 원칙이다. 노동사회를 우리는 못 버리겠다고 생각을 했어야지. 노동하는 사람만이 먹고 살아야 된다. 그게 가장 누구의 이론이에요? 부르주아지들의 이론이죠. 가장 일하지 않으면 돌려라. 부르주아지들이 왕권 실수설이고 정치적으로는 모든 걸 포기하지만 경제적으로는 종교를 그대로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데올로기화 시키죠.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마라. 그게 아니죠. 일하지 않는 자도 먹어야 되죠. 당연히 일하지 않는 자도 먹어야 돼요. 내가 일하기 싫어가 안 하는 거예요. 일자리 먹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일하는 것은 일하지 못하는 것은 저쪽에서 일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놔라 이거예요. 말하자면. 뭔가 시스템을 갖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완전 고용이 사회주의라고 착각하는. 그래서 옛날에 레닌이나 스탈린이 어때요? 러시아 혁명 해놓고 자기들 권력 잡아놓고 일자리 하나에 2-3명씩 넣어놓는 거예요. 완전 고용이죠. 가서 빈둥빈둥대고 집으로 와도 다 고용시키는 거예요. 옛날에 스웨덴이 한참 잘 나갈 때 막 거의 완전 고용일 때 국가에서 다 공무원으로 채용해가지고 산지기 하나씩 시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면 되죠 뭐. 골목골목 하나 전부 다 할아버지들이나 아저씨들 일자리 없는 사람들 쭉 골목에 아파트 단지 한 2명씩 해갖고 야간에 몇 시간 하면 한 50만 원 주고 완전 뭐 금방 달성돼요. 자본주의는 그런 게 아니라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너 왜 일자리 못 만드느냐고 그 부르주아 정당을 갖다가 비난하는 좌파는 큰 문제라는 거예요. 대안을 갖다가 시키려면 획기적으로 일주일에 4일만 일한다 말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아니고 계획을 짜는 거죠. 현대 확 실업률이 높아지니까 뭐 할 젊은이들 모아갖고 오늘은 20대가 공장 가서 일하고 내일은 30대 뭐 이게 계획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뭔가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파트도 져놓고 들어가서 살아라 그랬는데 내가 혼자 산다고 100평짜리 가서 살고 바보죠. 내가 필요에 따라서 가져가. 내가 필요도 없는데 빵 100개 갖고 집에 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풍요로운데 모질라니까 자꾸 갖고 가고 싶은 거예요. 앞에 풍요롭게 놓여있는데 가지고 와서 또 먹지. 내가 먼저 다 가져가는 거였어. 그러니까 막스는
그 미래의 사회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계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러면서 이 사람은 자유로운 개인들이 연합해갖고 뭔가 이렇게 이루고 살아갈 것이다 하고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갖다 이 사람은 원시 공동체 사회에서 많은 걸 나와요. 그게 역사는 반복되는 게 아니라 다른 식으로 반복되는 거죠. 원시 공동체 사회는 좀 다른 형태의 원시 꼬민주의였다면 자본주의 이후의 꼬민주의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와요. 그렇지만 그 원칙들을 가지고 있을 거야. 원칙들을 가지고 있어. 서로 상주하고 어느 정도 계획이 있고 뭐 이런 거. 누가 뭘 생각하는지. 그래서 이 어느 정도 분업이 존재하고 그리고 서로 이렇게 구조한다 그러나요? 서로 도와주는 거. 이런 어떤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그런 모습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정이라는 거죠. 가서 역사를 갖다 하나의 과정으로 보는 거지. 그러니까 근데 자본주의는 거기서 길고 긴 역사 속에서 뭐라 그러면 하나의 어떤 일시적으로 생기는 사회재생에 기초하고 있는 하나의 생산 형태일 거라는 얘기예요. 여기가 보면 원시사회, 소위 얘기하는 꼬민주의가 지배했던 원시사회가 얼마나 길었겠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오늘 뭐 그 첫날이라서 제가 그 글로벌하게 얘기를 한 거고 이제 이 다음 시간에는 좀 정신분석학 쪽으로 좀 깊게 하고 그 다음에 정치 경제학 쪽으로 제가 여러분들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경제 굉장히 쉬워요. 경제를 막스 자본론을 이러는데 저는 자본론 저분들 한 장도 안 읽었어도 자본론 3권을 갖다가 쉽게 설명해 줬어요. 쉽게 설명해 줬어요. 3권 한자도 안 봐도 돼요. 한자도 안 봐도 되고 자본론 궁금하죠. 막스 사람이에요. 막스 왜 십격하시게 사람이 그 사람도 잘못한 것도 많고 머리도 많고 앞뒤가 안 맞는 것도 있어요. 저는 뭐 종교를 갖다 비난하는 이런 게 아니라 광신자들은 비난해죠. 무슨 광신자들이 문구 하나만 남이 잘못해도 막 욕하고 막 이런. 막스는 절대 그렇게 이해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써놓은 책이 몇 권인데요. 그게 전부 다 진실만 있겠어요. 왜? 그러니까 잘못하면 막사를 한다는 사람도 있거든요. 막스 막 주쳐가면서 조금만 틀리면 막 비난하고 막스가 여기 이런 말 해놨다. 다른 데는 딴 말 해놓은 데도 있거든요. 잘못하면 굉장히 자기 그러니까 스스로 쳇바퀴 뱅뱅뱅이 돌아가면서 못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제 전락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막스의 경제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약간 소위 얘기하는 영대 고전파 경제학들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막스의 자본론의 소재가 뭐죠? 정치 경제학의 비판이 있어요. 그 전까지의 정치 경제학을 막스가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스의 자본론에 나오는 얘기들이 새로운 건 별로 없어요. 앞에 있는 거를 갖다가 막스의 세계학적인 관점에서 뒤집어 써놓은 거예요. 그걸 막 만든 게 아니에요. 뒤집어서. 이거 하면 이제 그런데 이제 막스의 가장 커다란 경제적인 문제점은 막스는 세계 시장을 연구를 안 해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게 세계 시장이죠. 세계 경제는 좀 달라요. 세계 경제는 어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하나의 세계 경제라 그러면 경상도, 전라도 경제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한국이 하나의 세계 시장이라 그러면 여러분들 전라도에서 넘어오는 거 막 먹죠? 야채 같은 거. 그게 세계 시장이에요. 경제적으로 하나가 통일돼요. 근데 막스는 세계 시장에 대해서는 하겠다고 얘기만 해서 쓰질 않아요. 그게 이제 굉장히 커다란 문제예요. 세계 경제하고 세계 시장하고 틀린 거예요. 세계 시장. 그래서 막스도 항상 거기서 먹는 거예요. 세계 시장을 분석할 때 분석 자체가 어떻게 돼요? 각 민족 국가가 되겠죠? 거기서 먹는 거예요. 영국 자본, 미국 자본 이런 식으로. 근데 미국 내에서 움직이거나 지금 한국 내에서 움직이는 자본들이 한국 자본이 얼마나 돼요? 그리고 한국 자본이라는 개념이 뭐예요? 혹시 얘기할 사람 있어요? 만든 사람이 한국 사람인데 한국 자본이에요? 본부 건물이 한국에 있으면 한국 자본이에요? 자본은 절대 민족주의를 뗄 수가 없어요. 뗄 수가 없어요. 뭐 주식을 한국 사람이 50% 이상 갖고 있다. 그럼 갑자기 막 51% 되면 미국 거 됐고 막 초국적 거 됐다가 50% 도로 갖고 오면 한국 자본 됐다 이래요. 그래서 민족 자본이라는 걸 얘기하기는 굉장히 문제가 민족 자본은 그러니까 이게 마오나 레닌이 만드는 건 아주 허구적인 것 중에 하나인데 자본주의는 막상 이런 얘기를 해요. 공건제에서 매너가 아니라 자본주의. 근데 자기들은 대부분 식민 자본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와서 자본주의를 식민해버린다. 식민해버렸다. 한국도 그렇다.
근데 마오가 이러는 거예요. 원래 중국도 봉건제도가 있어갖고 자연스럽게 우리 힘으로 자본주의가 발달할 수 있었는데 너희들이 와가지고 우리의 자본주의를 왜곡시켰대. 굉장히 맞는 말 같죠. 맞는 말 같죠. 근데 영국 위의 자본주의는 전부 다 자본주의 팽창하는 과정 속에서 자본주의 파. 자본주의는 그만큼 강력한 힘을 갖고 있죠. 왜? 자본주의가 결국 성립하기 위해서는 뭐가 가장 우선했어요? 세계 시장. 자본주의가 발달한 게 뭐예요? 맨 처음 산업혁명이 머리 발전으로 발명으로 시작돼요. 기술이. 진기관이 발전. 옛날에 여러분들 유럽은 나무끼였잖아요, 중세. 이러고 참 못 살았거든요. 세계를 진도하던 게 중국이었죠. 중국이 하루아침에 아픈 전쟁에서 어떻게 무너져요? 선박. 군함 무기기술 때문에. 그때 처음에 영국군이 중국 공격할 때 몇천 명 안 돼요? 그때 중국 정규군이 거의 100만 명이었을 거예요. 전쟁이 안 돼요. 왜? 무기가 상대가 돼서 이제. 새총 들고 막 새총 정도죠. 걔들 갖고 있던. 걔들 정크선이라고 이게 몇 명 타는 배를 들고 군함이 막 오면 거기에 막 화살 총 쏘고 막 싸웠으니 이게 뭐 어떻게 돼요? 내가 그 전투사를 보면은 막 중국군 전멸에 영국군 두면상만 이래요. 전쟁이 아니었죠. 일반적으로 아까 내가 치는 거. 그러니까 그 기술력을 가지고 쓸어버려요. 군사력 동시에. 그래서 처음에는 자본을 팽창하기 위해서 군사력이 필요했다가 나중에는 군수산업이 자본주의의 핵심 산업이 되거든요. 지금. 핵심.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똑같죠. 우리나라 군함 안 만들어봐요. 우리나라 창원에 총 안 만들어봐요. 그러니까 노동자들 굉장히 재밌죠. 울산 같은 데서 옛날에 노무현이 아프가니스탄 파병했을 때 저도 얘기만 들었는데 울산에 반전대만 한다니까 노동자 몇 명 나왔다고 했어요. 자기들이 무기만 자기들 일자리 지키라는 게 그만큼 허구적인 거야. 내가 군함 만들고 탱크 만드는데 어디서 전쟁이 일어나야지. 그거 좋은 거죠. 네? 오히려 그래야 돈도 많이 벌고. 그러니까 무서운 논리인데 그래서 이 일자리 지키기 논리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야 돼요. 과연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드는 게 앞으로 갈 길이냐 생각을 해야 돼요. 자본주의 논리적으로 봤을 때 일자리는 정말 독일에서 그 논쟁이 벌어졌을 때 이런 거예요. 자본주의는 과연 평화를 할 능력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걔들이 했던 게 군수산업을 줄이고 그러면 고용을 계속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때 논쟁으로 지금 독일에 한 모습이 있거든요. 그럼 군수산업 줄여라 우리. 줄이고 그들의 많은 부분들을 갖다가 환경산업으로 돌리자고. 그래서 80년대 후반부터 환경산업에 엄청나게 투자를 하시죠. 그래서 왜 우리가 환경 리사이클링 있죠. 그건 독일이 거의 선두주자예요. 그때부터 많은 투자를 하시죠. 근데 물론 환경산업이라는 게 또 문제죠. 자연적으로. 환경을 갖다 재생시키기 위해서 또 공장을 세우고 막 폐기물을 또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소비를 안 하는 게 최고거든요. 환경은 우선 소비를 안 하는 거지. 가장 적게 소비하는 거지. 근데 지금은 자본주의는 어때요? 소비 안 하면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맥주가 있어요, 여러분. 와, 내가 정말 티가 다 떨어져갖고 그걸 사요? 광고하니까.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영화배우가 입고 나왔어. 그러니까 왜 그런가? 자본주의는 스스로 자꾸 희소성을 만들어내요. 필요 없는 걸 사게 해버려요. 희소성을 자꾸 만들어. 커피 한 잔 먹으면 어때요? 9잔, 10잔 먹으면 한 잔 더 주고. 옷도 2개 사면 1개 까져. 하나 더 사. 넘쳐나면 또 사. 자본주의는 그거예요. 생산력이 발달해. 그렇지 않으면 팔리지 않아요. 2개씩 사. 막 요새 홈플러스나 뭐 이렇게 마트 가잖아요. 그럼 막 세일 엄청나게 하죠. 2개, 3개 막 붙여놓고. 요새는 막 남양유업 다 망했나 보대요. 어제 가는 거 12개에 2,000원 이래 커피가. 그래서 양심이 걸려서 안 샀는데 사고 싶더라고. 솔직히. 너무 싸니까. 근데 이렇게 설탕 들어가서 안 샀는데 설탕 안 들어갔으면 샀을 수도 있어요. 솔직히 얘기해. 그게 희소성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그래서 그거에서 벗어나는 좀 행복하게 사는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아까 TV, 언론하고 안 친하면 돼요.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 연속하고 텔레비 안 보잖아요. 아무것도.
누가 뭔지 뭐 아무 그러면 굉장히 자유로워져. 그 대신 약간 왕따를 하루 이틀 당하죠. 절대 그거 손해볼 거 없어요. 듣고 있어. 그 다음부터 듣고 있어도 더 재밌어요. 옛날에는 막 껴들고 막 걔가 어땠니 이래야 되는데 그 다음부터 딱 듣고 있잖아요. 버릇이 되면은 더 재밌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연속곡이 그렇다면 딱 두 편만 딱 보면 끝도 다 알고 처음에 어떻게 시작인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에 실제로 한국 사람들이 가장 특히 생각하는 사람들은 산에 가고 들에 가고 막 이런 것들 있죠. 자연을 접하고. 굉장히 그러니까 희소성이 자본주의라는 것은 생산하고 소비가 계속 모순적일 수밖에 없죠. 모순적일 수. 왜? 내가 자본 가면 공장을 왜 세워요? 내가 투자하고보다 더블을 해야 되죠. 또 어떻게 돼요? 노동자들은 영원한 과잉 생산자들이 내지는 과소 소비자들. 자기 공장에서 만든 걸 갖다 지가 다 소비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럼 한 공장이 엄청나게 많아요. 거기서 엄청난 이익이 나오겠죠? 이걸 어떻게 할까? 누군가 팔아야 돼. 자기들이 다 입을 거예요, 자본가들이. 그럼 자본가가 아니죠. 다 워치오면. 그래서 해외 무역이 필요하고. 누군가 그 옷을 살 수 있는 계급 집단을 만들어내야 돼. 그래서 국내로나 국외로나 모든 전통 사회를 파괴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총칼을 들고 파괴시키든지 아니면 우두머리를 자기 편으로 만들든지 파괴시켜. 그걸 갖다가 하는 첫 번째 단계는 신분 질서를 없애는 거예요. 신분 질서. 노예제도가 없어요. 어성은 없어요. 네. 그래야만이 자유로운 노동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일을 해갖고 돈을 벌어갖고 물건을 사게 돼요. 그래서 항상 자본주의 도입될 때 가장 획기적인 게 그거예요. 노예 해방이 언제 되느냐. 우리나라는 1894년, 그것도 일본 놈들이 있죠. 이제 고종이나 민리, 한국의 양반층들은 지주들이죠. 자본주의 할 생각이 없죠. 일본은 자본주의예요. 확실히. 어디든지 다 똑같아요. 신분 질서부터 없애버려요. 자유로운 임금 노동자들을 만들어내야지 자본주의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살 수. 아니면 다른 식으로 하면 열대지방 같은 경우는 원료를 위해서 플랜테이션을 남겨둔다든지. 대농장들 있죠. 담배 만들고 뭐 고무나무 만들고 고무 뭐 커피 뭐 이런 거 하는 경작들 있죠. 남겨둔다. 우리 안에 있는 파시즘들이 대부분 뭐 여러 가지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자본주의를 살면서 원초적인 억압도 있지만 2차적인 억압, 계속 사회, 경제 구조에서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가 더 심해지면 그 공격성이 훨씬 더 강화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것은 여러분들 뻔히 알고 있잖아요. 굉장히 화가 나요. 말하자면 뭐 경제를 갖다가 요새 내가 재밌는 질문 하나 할게요. 뉴욕에 갔어요. 그래서 주머니에 어떤 그지가 너무 불쌍해. 그래서 지갑을 딱 보니까 10만 원짜리 수표가 있어. 줬어요. 뉴욕 그지가 뭐라 그랬어요? 뉴욕 그지가 뭐라 그랬어요? 땡큐 그래요? 얼마 거슬려야 될까? 동양에 가와가지고 자기 화장실도 못 갖고 가는데 휴지 조각 하나 주는 거야. 근데 10만 원을 가지고 이쪽에서 500원짜리를 바꿔서 한국에서 은행에 500원짜리를 10만 원을 몇 개죠? 200개인가? 200개를 뉴욕 그자한테 딱 줬어요. 뉴욕 그자가 뭐라 그래요? 땡큐 베리 마치 그래요. 그 쇳덩어리죠? 금방 팔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처하고 있는 경제의 가장 중요한 점이에요. 원래 모든 화폐는 지폐는 금을 보유하고 발행을 해야 되는데 FIB에서 그걸 그냥 막 찍어낸 거죠. 몇십 년 동안. 이게 세계 시장을 막 돌면서 막 버블을 만들어 놓은 이제 꺼지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제가 한번 설명할 때 그 경제학을 계속할 때 그걸 자세하게 할 텐데 화폐의 발생사부터 그걸 알면은 끔찍한 일이 벌어져요. 뭐 집값이 뭐 음마아파트가 10m 가다가 7억 5천 떨어져서 더 이상 안 떨어진다 끝이다 이런 개념이 없어요. 빠지기 시작하면은 1억이 5천만 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그거하고 더불어서 생산력이 중요하다는 거죠. 옛날에 우리나라 아파트 주공 막 반포해질 때 5층이죠. 엘리베이터도 없고. 요새는 어때요? 그 옆에 가면 68층, 70층짜리 있죠. 그리고 100층짜리도 지쳐. 이제 안 짓죠. 네. 와서 살 사람이 없어. 근데 생각해보세요. 건설회사는 그냥 흙 파먹고 살아야 앞으로 계속 뭔가 져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나친 생각력의 발달이 주택 시장부터 거친 분석을 정치감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발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아마 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굉장히 저는 좀 약간 두려운데 청소년층이나 젊은 층들 그리고 대학생들 특히 대학생들 이런 사람들을 기점으로 해갖고 정말 엄청난 이게 우익인지 좌익인지 구분도 안 돼요 나중 되면은 그런 엄청난 대중운동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막 급속하게 확산될 수도 있고 나치즘 그러니까 히틀러가 이끌었던 당 자체가 독일 사회주의 노동자당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주의라는 게 그때는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꾸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스탈린하고 히틀러하고 다른 건 이거예요. 스탈린은 다 국유화 시켜버렸고 히틀러는 그냥 놔둬요. 개인 소유로. 그리고 국가에서 관리를 해요. 자본을.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다 한 다음에 국가에서 쓸 돈을 떼고 자본가들, 주주들한테 나눠준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공장이나 큰 생산수단의 소유를 한쪽에서는 개인한테 그대로 맡겨놓고 국가가 관리만 했고 이쪽에서는 다 가져가 버린 거죠. 그것만 다른 거예요. 배후의 다른 시스템이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정치 경제하면서 소련 사회라든지 북한 사회라든지 이런 거를 갖다가 어떻게 분석해야 되느냐. 그냥 뭐 소련은 사회주의였다 그러면 사회주의 소셜리즘이다 그러면 소셜리즘도 뭐 그러면 뭐 다양한 소셜리즘이 있겠죠. 그러니까 도대체 우리가 소련 사회를 어떻게 분석해야 되냐. 뭐 어떤 사람들은 국가자본주의냐. 어떤 사람들처럼 그냥 독재에 의한 어떤 그냥 뭐라 그러죠. 억압된 자본주의 국가냐. 어떤 사람들처럼 막 아주 공산주의로 막 꼬민주의로 가려고 그랬는데 서구가 붕괴시켜버리는 어떤 우리가 미래로 가야 돼요 사회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별별 사람들이 다 있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과학적으로 분석을 좀 해야 돼요. 정말 소련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고 정말 중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고 1968년에 60년대 중후반에 문화혁명은 도대체 무엇인가 왜 그때 해피는 벌어졌고 왜 70년대 초반에 닉슨을 데리고 와서 마오가 막 집무실에 악수하면서 이런 모습을 왜 보여요? 왜 등수병이 권력을 잡자마자 뭐 이런 일이 벌어졌나? 지금 그런 중국은 자본주의냐 사회주의? 중국 같은 사람들 중국이 사회주의라고 그러면 다 미친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중국 권력을 잡고 있는 공산당은 정말로 사회주의라고. 중국식 사회주의. 되게 재밌는 일이 정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건 그래요. 정말 세상에서 여러 나라들이 이렇게 됐죠. 사회 구성체적으로 자본주의보다 더 미래에 있어요. 사회주의 갖다 도로 자본주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본주의가 봉건제가 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분석을 하면 전혀 다른 해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 있으시면 다음 수업